지금 3시가 됐는데요.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거의 많은 분들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리 허윤 회장님께서 오늘 스페셜로 연주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듣고 우리가 국민의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허윤 회장님은 경동고등학교 나라지킴이 회장을 맡으셨고 지금 우리 정생유머 프로그램 세미나를 계속 촬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셔서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일어나서 화면을 좀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한국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1절을 부르겠습니다.
무궁화사절이 항상 내가 사랑 대하니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선언의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손월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월표 박사는 제 공문장교 동기고요. 공학 박사하고 길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손월표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월표 박사님이 이제 사회자를 소개하시고 세미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발표를. 반갑습니다. 저는 이 하이웨이 인지니어링하고 교통공학을 공부하고 이제 공학의 이제 문화 컬처를 접목하는 데서 도로문화연구원이라 해서 대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세미나에 사회를 맡아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주제는 이제 해킹 사건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을 해가지고 유동열 박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발표 이 주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서 강양 박사님이 해주네요. 먼저 오늘 유동열 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센트럴 대명예장치학 박사이시고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지내시고 현재는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을 계십니다. 유동열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는 두 개이기 때문에 40분 발표하고 질의응답 20분 그리고 10분 정도 브레이크타임 갖고 그 다음 발표 이어가는 걸로 기획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되는 거죠? 네. 예. 이거 같이 하세요.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유동열입니다. 새해 우리 선배님들 그동안 평생 나라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님들 주로 많이 모셨는데 젊은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예. 선배님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용종 교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많은 인원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오신 인원도 많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서로 교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인원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수 정예의 우리 애국
그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만 발표를 할게요. 하고,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받아서 답하는 시간으로 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주제는 최근에 1년에 쉽게 말하면 그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SKT가 해킹을 당하고 LG가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교부, 국방부, 심지어는 방첩사령부, 사이버 방어를 해 방첩사령부까지 해킹을 당하고 또 우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정부 그 전산망 인증 코드가 또 해킹을 당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가 이 온라인 공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을 직접 기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인물들이 뭐냐면 미 법무부하고 FBI하고 미국 정부가 그 북한의 사이버 간첩들을 공개 수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털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수배를 한 겁니다. 그 얼굴들 다 파악해가지고 이거 할 때 우리 그 국정원에서 상당히 협조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얘기는 간단히 문제제기 하고요. 사이버 공격을 한 횟수가 많을 때 하루 평균 165만 회입니다. 1초에 한 20회 이상 사이버 공격을 1초에. 하루에 165만 건 하루 평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또는 그동안 방첩사나 사이버 사령 같은 데서 계속 방어를 해서 그나마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여러분들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죠. 이거의 한 80% 이상이 북한이 공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제3의 해커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격하는 거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그 165방가이라는 데이터는 뭐냐면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정부 국가기관망하고 그 다음에 공공망에 해당됩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민간 사설망은 통계에 잡지 않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 그 사이버 안보법이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망을 모니터링하면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고 사찰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털려도 LG가 털려도 우리 정부 당국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기관망하고 공공망 외에는 지금 직접 사건이 발생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현행법 사안이 될 때 제기 전까지는 우리가 삼성이 털려진 것 같아서 삼성을 무작정 가서 부를 수가 없어요. 또 실제 우리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 이 165만 건이 국가기관망하고 공공망이기 때문에 민간 사설망이 해킹당해서 털린 것은 부지기수다. 데이터에 포함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북한이 이미 사이버 공간을 쉽게 말하면 그 적하행위 해방으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북한은 이 사이버상에서 도둑질을 한다. 사이버상 금전 탈취를 통해서 1년에 한 2조 원 정도 평균 최근 한 10년 동안의 통계력으로는 1년에 한 2조 원 규모의 사이버 도둑질을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서 또 경제봉쇄를 당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등등을 개발한 이 그 자금의 출처의 성장 부분이 바로 북한의 사이버 도둑질에서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북한이나 또는 해외 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침투할 만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이버 안보 기본법 같은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다른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 이것이 한 실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상대방은 가졌는데 우리는 갖지 못하는 전략입니다. 핵무기죠. 우리도 핵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핵을 안 만들고 있죠. 북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장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황무기, 그 다음에 특선, 종북 세력 같은 것도 북한에는 중랑 세력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런 세력권 안 돼 있는 상태죠.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충성을 맹세하는 종북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략은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 해킹은요, 우리나라도 해킹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도 가지고 있고, 공격할 수 있지만, 이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안 하죠. 이 사이버 해킹 전력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대표적인 그런 이쪽 부정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략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미 이 사이버에 관련돼서 뭐 알려진 거죠. 만능의 보고입니다. 사이버 전환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국내 인민군대 무자비한 타격을 만능의 보고이다. 이미 김정은이가 제시해서 이미 사이버 쪽으로 지금 뭐 북한이 실제 돈이 되니까 사이버 쪽으로 지금 사이버 쪽으로 지금 집중하는 상태다. 특히 2014년 6월달에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북한에 이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기술정찰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시 정찰총국인데 대남 간첩의 공작의 본산지인데 지금 현재 명칭이 정찰총국이 아니라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 정찰정보총국에서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이 기술정찰부처의 상국이 있는데 이 상국 총무사가 쓰러졌어요. 여기를 직접 이제 김정희가 방문해가지고 저게 사이버 거점 일손에 장악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북한의 사이버 전략이 어떻게 되냐? 어떤 언론에서 뭐 3만 명이다, 뭐 10만 명이 하던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인원인데요. 10만 명의 사이버 요원이 있다고, 언론에서 뭐 비전문가들이 햇소리하고 탈북자 햇소리 하는데, 실제 사이버 공작하는 북한 인원은 다 합쳐서 8,400명 규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방수사나 경제부서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작전 요원들이 한 2.8명, 10개 정도 있고요. 기술 지원하는 게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개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다 합치면 한 8,400명 정도가 사이버 공작이 옵니다. 얘들은 북한 내하고 또는 직접 해외 거점에 나와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나와서 직접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협 실태, 이거 본론이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 청와대 홈페이지가 털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딱 열면은 개망신이죠.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크게 한 5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사이버 상에서 이 선전선동 심전하는 게 많습니다. 가짜뉴스를 입히시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해킹입니다. 불법적으로 각종 정보를 해킹하는 거. 물리적으로 타겟을 한다. 테러하는 거. 사이버상에서 이 공간을 위해서 간접 교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상에 도둑질하죠. 사이버상에 도둑질한다. 금전탈취. 이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해킹이죠. 해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평균 대한민국을 향해서 165만 건의 해킹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 165만 건 중에는 북한이 거의 80% 이상이 북한 거고 나머지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제3국 또는 참국의 해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국내 사이버망에 국가기관망이나 상용망, 공공망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북한의 정찰 중국이 집중적으로 하고 상국하고 있죠. 제가 사례를 소개할게요. 방산업체 2015년에 공개해서 많이 틀렸죠. F-15 날개 도면을 또 내가고요. SK그룹하고 한진그룹 지금 해킹될 있어요. 군장성들 통화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겁니다.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를 해킹해가지고 엄청난 자료가 나왔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일어났냐면 많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통합 베이스망은 내부망과 폐쇄망으로서 전군에 다 깔려 있는데 이 외부망을 타고 돌아가지고 분리 들어갑니다. 왜 들어왔냐면 모 H라는 이름 발표한 H라는 당시 유명한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국방부에다가 백신을 갖다가 납품하고 있었어요. 그 백신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러면 내부망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인텔망하고 그 수백 개 서버가 있는 데서 인텔망 하나하고 내부망 하나를 딱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 업데이트하고 빼는 겁니다. 바로 이거 하나 해놨는데 여기 타고 나온 거예요, 북한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몽땅 다 털어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2016년 9월 20일날 발견했는데, 군가 226건, 작전적 502건 말이야, 342건, 대외 21건, 무려 295건 유출이 확인된 것이 보고, 이 확인된 것은 22.5% 전체 뚫린 것 중에, 나머지는 뭐가 뚫린지를 몰라요. 여기 지금 이중병이 뚫리고 이게 뚫린 것은 확인된 것이 그렇다는 거고, 이게 전체 뚫린 것 중에 22.5%인데, 나머지는 도대체 뭐가 뚫리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저런 일 벌어지면 담당 군 관련자라든지 관련업체가 다 이거 사법 처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법 처리 해당 소리도 안 들고 그냥 슈슈슈하고 넘어가서 나는 불통난 거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큰 보안 사건입니다. 탄원과 수사사건. 이 안에는 여러분 707 부대라고 특전사령관의 707 부대의 참사건까지 다 넘어갔어요. 이건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냥 그 당시 반짝하다가 망각 속에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이건 나라도 아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스란 잠수함 설계도가 북한에 틀리고 비트코인 털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만 북한에 털린 게 한 3천억 털렸어. 이게 쉬쉬쉬하고 말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만. 그 다음에 해킹 사건 개인정보 200, 요새 뭐 100만 건 털렸다 해서 일도 아니에요. 2억 건 털렸어요. 방문할 때 FC 무인정찰 자료 유출되고 한동안 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그 한국형 그 원자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겁니다. 완전 이 기술도 다 날라갔어요. 그것도 날라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해킹 당해가지고 소름 정보 다 날라가고 1테라바이트가 가져갔는데 뭐가 틀린지 뭐라고 쉬쉬라고 있다. SK, KT 이거 틀리고. 지금 이거 나라가 완전히,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이재명 정도 정상이 아니지만은, 이 온라인 공간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작년 8월 18일 날 미국의 유명한 사이버 보안 저널이 있습니다. 프렉이라고. 프렉에서 이 북한 특집을 해가지고 이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국정원도 안 몰라요. 왜 국정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신인지 몰라도 아무도 몰랐어요. 자, 뭐가 뚫렸느냐? 여기서 APT 다운서 로스코리아 파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 한국 국방부, 방첩사, 외교부, 통일부, 대검찰청 행정부가 다 뚫렸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원나라 시스템 해킹에서 행정 전자설명이라고 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출려버렸어요. 그 기간 중에 또 보니까 KT하고 SKT만 틀린 줄 알았거든요. SKT만 틀린 줄 알았더니 이 팔 보고서를 보니까 NU플러스하고 KT 다 3대 통신망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그 내용은 중국이 이걸 가져갔다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하고 중국 일부 해커를 동원시켜서 북한이 한 거예요. 근데 일부 브리다 중국 행정 모태 결선용은 수법이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이렇게 비싸게 다른 나라한테 자기들의 범죄 행각을 돌리려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새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색정시키다 보면
추력 원단에 레이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힘들죠. 다 찾은데 어떻게 하냐면 한국 추력 원단에게 납품회사를 먼저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해커가 먼저 납품회사를 갖다가 아니면 또 유지 보수업체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얘들이 깔아놓고 얘들이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객진도 집어넣고 펌피도 관리해주고 추리해줄 때 이 내부만 파고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망을 주로 해킹합니다. 공급망 해킹해버리면 이제 본 메인 서버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지금 그 심리전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이버 테러나 해킹에 대해서 뭐가 들렸다 관심이지, 해킹은 심리전은 별 관심이 없는데, 사실상 심리전은 이 저강으로 사이버 공작이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를 갖다가 젊은 청소년들을 침묵화시키고 좌경화시키고 적색의식화시키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게 하는 거죠. 이 심리전을 갖다가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합니다. 사이트를 한 180개 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50개고요. SNS 등등, 특히 요새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심리전은 주로 중앙당, 조직노동당, 중앙당 19개에서 합니다. 이게 과거에 그 통일전선문제 명시 밝혔어요. 여기서 집하려고 댓글찜이 무섭습니다. 이 댓글찜 요원들은 국내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유명한 블로그 같은 데 다 가입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신문을 가지고, 주차장 가지고, 거기다 글을 올려요. 그래서, 예전 박근혜가 뭐라고 하면 4대강 사업이 개판이 나오면서 막 북한에 댓글집에 가가지고 4대강은 뭐다 하면서 가짜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보면 다 우리 합법가 있는데요. 근데 그 로그 기록을 찾아서 가보면 중국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그렇게 이상한 댓글 올리는 애들은 다 중국에 오는데, 중국에서 오는 게 거의 다 90%가 북한 겁니다. 이 댓글팀이 아주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 심리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게 이제 내용을 보면 적색 의식화하는 거, 친북 의식화, 사회 모란, 위험적 이런 것들이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사이버 테러죠. 가장 큰 사이버 테러 최초 2009년 7월 7일 날 KT 해와 전신국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2011년 3사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이 마비됐죠. 이 농협 전산망 마비도 참 한심합니다. 왜냐면 농협 전산망을 한국 IBM이라는 회사가 전산망을 관리해주는데 거기 IBM 그 사원 한 명이 항상 밤에 상근을 합니다. 주위에 상근을 하는데 밤에 한 명이 상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밤마다 이제 거기 잠단자고 지켜보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동을 다운받았어요. 야동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도 지 개인 컴퓨터 반입이 안 되니까 이걸 농협 전산망 서버를 관리를 못하다가 야동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야동 중에 북한이 시공한 악성표를 받다. 그런데 북한이 횡재됐어. 악성표를 딱 보놓고 농협이 뛰는 거예요. 농협에 자기 악성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개월 동안 작업하다가 이제 완전히 다 가져갔는데 현금을 가져가고 빼고는 그쪽 서버는 접근을 못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한 10일 동안 농협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돼서 여러분 ATM에서 돈도 그런 상태가 벌어졌죠. 이게 진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다 망가진 건물에 지나가니까 그냥 뭐가 있었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틀리고 심지어 이제 2013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있던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관리자 권한을 북한이 가져간 거거든요. 즉 지휘권을, 사이버 지휘권을 뺏긴 겁니다. 북한한테. 그래가지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은 사라지고 똥돼지 같은 김정은, 위대한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함의 초기함에 딱 뜹니다.
완전히 뭐 사이버 강국이란 대한민국의 개항실이죠. 사이버 지휘권이 잠시 북한에 넘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한수원, 한국 원자력수를 해킹당하고요.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해킹당했죠. 그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이 저 쉽게 말하면 희화시킨 영화인데 이거에 대해서 앙심복골을 털어버렸어요. 사실상 이거 털릴 때 미국은 털린지도 몰랐어요. 소니 픽처스 해킹당한 걸 알았는데 누가 색들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 대한민국 국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북한이 했어. 이 국정원에 이건 퓨전 안 된다. 아니면 사이버 정찰팀이 있습니다. 사이버 정찰팀이 북한 해커가 기지를 알고 있는데 걔들만 계속 추적합니다. 근데 이런데 미국 소니 픽처스를 해킹을 하거든? 전 세계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벵갈레시 중앙은행이 털렸거든요. 8.8대로 털렸는데. 그것도 우리 사이버 정찰팀이 계속 북한 해커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제 금융 결정망을 털어가지고 벵갈레시 중앙은행에서 뻥한 거야. 그것도 전 세계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틀린 건 알았지만 누가 어떤 놈을 털어가는지 모르고. 우리 쪽에서. 야, 이게 알려줬지, 그거. 북한은 있어. 그래서 이제 길게 미국이, 이 북한 애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바이든 정부하고 밀러는 정부가 한미동맹에서 사이버 동맹을 정상화해 갈 때, 또 공동선언서에 명시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정찰 역량을.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2015년대 국방 정상화. 2015년도에 서울 배트로 해킹당할 때는 서울 배트로 오면 지하철 털렸을 때 이것도 서울 배트로를 메인 서버를 건드린 게 아니라 여기 납품하는 회사를 건드려가지고 해킹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공급망을 공격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하고 여러분 아무 기억도 없는 2018년도 평창 공연이 열렸을 때 개막식 날 해킹당했어요. 그 당시에 전혀 보도가 안 됐죠.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발권이 이 아이디카드 발권 주세요 안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 드론을 날리려고 그랬는데 드론 쇼를 못했죠. 왜? 해킹을 당해가지고 드론 쇼를 못해요. 하면 푹 주고 아니면 그냥 유명인사 앞으로 돌진할 수도 있고 이거 지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해킹 당했다? 개막식 직전에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문화일보에서 좀 지난 다음에 바로 못 쓰고 2달 지난 다음에 제가 칼럼을 썼죠. 해킹 당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러시아 투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북한이 해킹을 할 때 흔적을 남길 때 자기들 패턴을 남기면 북한이라는 것이 도발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중국 해커의 방식을 이용하고 러시아 해커 또 다른 해커 방식을 이용하고 지금 그때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때 돈이 많이 틀렸어요. 나중에 돈 틀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국 카이가 틀리고 그 다음에 한국 수로원자로 틀리고 방사도 해킹 다녔죠. 대법원 전선만 해킹 다니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작년에 국방 외교 방첩적 등등이 다 틀려버렸죠. 지금 이 엄청난 사태인데 이게 2013년도인데 제가 그때 현직에 있었죠. 제가 출연해서 그때 일본 소속의 치안적도 연구소로 나와 있죠. 그다음부터 이제 자유민족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 일 좀 많이 했죠. 이건 NIT에서 NSK 북한 일본 NSK에서 한 거죠. 직접 사이버 테러 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한 건데. 그다음에 이 간첩 교실에 또 활용을 합니다. 간첩 교실. 그래서 이 간첩 교실에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제가 지금 10분? 예? 10분? 아니, 원래 30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40분 내에서 집중하면서 이 간첩 교실인데, 2023년도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그 다음에 차원 간첩단, 그 다음에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망, 전북에 침투한 간첩망, 이 4개 간첩망을 적발했는데, 얘네들이 북한하고 교신할 때 무전기나
또는 그 지름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북한 간첩본부하고 얘를 조종하는 간첩 침투했으면 얘하고 포스트뱅 간첩하고 요즘 지메일 같은 데다가 좀 러시아계 메일에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유해가지고 딱 놓은 다음에 여기 지령을 내릴 때 음모를 내립니다. 그 음모 풀어서 지령 받고 활동하고요. 또 보고할 때도 보고한 내용을 갖다가 음모를 하는데 스테가노 그립 방식이라는 첨단 암호화법을 통해서 음모화 시켜가지고 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북한 간첩본부에서 그 메일 열어가지고 확인해서 또 타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테가노 그립 방식으로 교신하는데, 이 스테가노 그립 방식은 상호 약정된 암호가 없으면 절대 못 풉니다. 이 스테가노 그립 방식이 처음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이 뭐냐면 2011년에 9.11 테러 때죠. 9.11 테러 때 알카에다의 총책인 빈 라딘이 미국에 안전하게 침투한 알카에다 조직한테 메일을 하나 딱 보냅니다. 그 메일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뭐 공격하라 그게 아니에요. 모나리자 비서라는 유명한 그림이 다 나타납니다. 그림 파일이. 자, 그런데 상호 약정된 암호를 가지고 딱 집어보면 모나리자 미소가 그림 파일에 쫙 붙이고 지령문이 나옵니다. 어때? 공격하라. 저희 스테레오 형식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MP4 파일, 음악 파일이라든지 텍스트 파일이에요. 2011년도에 최초로 이제 왕대산 간첩당 사건 때 북한이 간첩도라고 교신할 때 스테레오 그립 방식을 한 명 다 알았어요.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이 지령한 내용들을 국내의 간첩, 후속 간첩이 열리면 뭐가 나오냐면, 모 주한 일간지 시를 통해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통해가지고, 히든 메시지를 숨겨놨죠, 지령을.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수사기관이 이걸 정말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이제, 교신 과정이, 해독 과정이 너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고에 각광받고 있는 게 이 사이버 도둑질입니다. 이미 유엔에서 공인을 했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북한은 국내에서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2억 이상을 줘야 돼요. 물론 불법이지만. 그런데 중국 갔더니 조선족이 하나 소개시켜주는데 조선족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러면 2천만 원만 주세요. 2억 3억 하는 도박 프로그램을 2천만 원 해주고, 그래서 대신 수익금을 나누자. 6대 3을 나눈다. 이 소개받은 IT 기술자인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조선족이 아니라 북한 경찰 총국 소속의 사이버 전문요원입니다. 그리 나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학적으로 남아있네. 뭐 능라 개발, 이런 무역업체 연출 써서. 그래가지고 악성 코드를 만들어주면서 갔다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서 갔다가 악성 코드를 딱 심어놨죠. 자, 그럼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도박을 하든다든지 불법 도박이지만 또 게임을 하려면 앱을 내려 깔아야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앱에 악성 코드가 다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 사이버 도박, 불법 도박 하는 사람들, 또 불법 도박 게임 하는 사람들 다 북한 좀비 PC가 되는 순간부터 북한 자기 PC가 아니면 북한이 다 보고 다 활용합니다. 이렇게 한 100만 대 정도를 북한이 먹고 있어요. 디도스 공격할 때 이 좀비 PC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이죠, 돈만 주면은 징징대면 한 500만 원을 주면요, 상대 경제업체 홈페이지를 갖다가 디도스 공격을 해갖고 마비시켜주는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이 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캄보디아에다 아예 캄보디아 업자하고 북한 요원들이 카지노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이버 카지노. 불법이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배분하고 이렇게 이제 돈을 벌었는데 짝짝한 돈이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가 생기고 코인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갖다 해킹해 버리면 엄청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일단 이런 푼돈이고, 그 다음에 가면 AT&T 털었죠. 한국에. 2016년도에 당내에서 중앙은행 털었을 때 8,100만 달러를 해킹해버렸고요. 일단 환전해서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워너크라의 댄섬에 일단 별로 안 되지만, 이건 정말. 이때까지 가장 큰 미래 해킹에서 무려 5,800만 얼굴을 빼갔어요. 일본의 코인체크 회사인데 망했죠. 한국도 여러 차례 당했는데 이 업비트도 다 당했어요. 업비트가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거든요. 2위가 비싸면 다 털렸는데 모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거래소는 두 차례 걸쳐서 큰 규모가 크진 않은데 한 250억 털렸거든요. 회사 사장이 자살했습니다. 그 250억 털려놓고 뒤에 회사 와우 망한 걸 다녀오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피해자를 갖다 공격자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이게 국가 아닙니까? 아니 자살까지 하고 말이지 회사 망하고 자살까지 하고 돈 100만 원만 털려다가 잔여하고 그러는데 3천억 원이랑 국고에 줄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나쁜 놈들 먹고 있는 포토차이와 알면서 많이 못 닦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북한한테 한마디 항의도 못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2022년에 더 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번 해킹해서 8,125억을 털어왔어요, 북한이. 그러니 사이버 도박, 이런 걸, 푼돈이죠, 지금 거고. 이름 붙었어요. 자, 2025년 작년에 한국 국방부하고요, FBI하고 미국하고 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업비트가 털려가지고 500억 털렸더라고요. 그 다음 일본 기금이 3,800만 원 털리고. 작년에요, 무려 2조 440억을 한 번 해킹해서 털어갔습니다, 이 북한이. 정말 엄청나다는 소리 말씀드리고요. 취향이 많이 날려. 그래서 요새는 한 2조 원 정도 털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만 씩 털리는 거예요. 요새는 원격 유양청을 합니다. 코로나 때 아주 유행했는데, 비대면 하니까 이분들이 얼굴을 다 바꿔가지고, 미국인 유력 회사에다가 원서를 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가짜 회사 경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킹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가져갔죠.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거에 당하자 버렸죠. 회사 기밀까지 들어가자고 했는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일입니다. 전망대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자꾸 대한민국 때 북한의 상황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북한 플러스 중국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구도가 1대2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1대1의 싸움이 아닌가. 우리 주통부에 지금 되고 있는 게 중국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일본은 지금 정권도 장악하고 정권 핵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북한은 이 정권 차원의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해커들이 아니에요. 그냥 해커라고 하면 너무 정권 차원에 진행하는 사이버 공격을 올려주죠. 그래서 최근에 특징을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대합해서 합니다.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갖고는 한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배워간다. 온라인 공간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신문전을 대세적으로 전개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고요. 이거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중간 정도 역량인데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높은 단계로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많이 배합을 하고요. 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SNS하고 AI를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AI가 이제 대중화되니까 AI 자체가 해킹을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취입시켜가지고 지금 기관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정부의
한국 정말 사이버 영역을 확대시키는 이러한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가 기관망 공공망만 하루에 평균 165만 건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민간망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삼성, 현대, LG 포함 안 있다고요. 여기서 정부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려면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기술은 기술로 왔어야죠. 북한이 사이버 공격 기술을 가지고 우리도 기술을 왔어야 됩니다. 우리도 전문가 양성하고 특히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이 개인의 그 사이버 보안의식이 생활해야 됩니다. 그 IBM 직원이 용역전산망 관련 지원에 나와서 근무 시간에 야당이라고 보면 안 되겠어. 사이버 보안의식을 갖춰야 돼요. 민방 차원에서 하고요. 국제공조를 강화. 지금 사이버사에서 국제공조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모아야했는데요. 이걸 맞추고 여러분들 제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네. 예, 강양 박사님, 윤원 박사님,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받고 강의 받으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천TV입니다. 그리고 이빨. 두 가지 질문 받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의 해커, 과학 기술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남한에서 제공해줬던 초이스요. 김성 과기대학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런 기술이면은 한국의 부정적으로는 얼마나 기회가 장난칠 수 있는데, 그거 없는 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북한의 사이버 토대죠. 이 펀드멘탈을 초기에 좀 갖춰주는데 기여한 게 그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학장이 북한의 국내 기독교 계통에 그 돈을 모아다가 북한에다가 이 컴퓨터 대학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전화들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북한의 그 컴퓨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기회를 하고 그게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저런 짓을 그래서 특정 교회를 언급하기가 뭐라 나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 지금은 우리 도움 없이 우리보다 더 잘 지금 해킹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해킹하는 이 해킹 전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칭 전력, 이때 해킹이 약화했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사이버로 공격하면 우리도 북한의 사이버 기지라는 이걸 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데 북한은 없어요. 왜 똑같이 달려 있어요. 북한에 사이버 인터넷이라는 데는 특정한 국가 기관 인증만 돼 있고 우리가 인터넷이 일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해봤자 상당히 제한적인 가능성이 발생해요. 두 번째는 북한이 저 정도 능력이면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전산 조작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한 흔적을 국정원이 발견을 했죠. 하지만 해킹에 성공을 해서 악성 코드를 깔아놓은 것까지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조작했다는 것들은 전혀 발견이 안 됐죠. 아마 국정원 발표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윤석열 정부고 그걸 해킹했다는 것을 알고 전산 조작을 알고 발표할 때 정권이 아니면서 다만 북한의 역량이 전산 조작도 가능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는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고 또 이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개입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 개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잘못 언급하면 역적이 되었다가 충실되었다가 하루 종일 날아가는데 인간사가 망가져요. 제가 한번 5.18 문제 한번 종교 계획 가서 강의했다가 5.18 북한군의 광주 개입을 부정했다고 제한적으로 부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어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고 보자고 했죠. 통일되고 그때 기다려봐라.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 부정적인 문제는 제가 좀 접어두겠습니다. 우리 친구 간에도 밥 먹다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주먹질하고 이 밥상 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이 없습니다. 미국 북한이 그렇게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의 전산망 국가기관을 막 여기저기 해주고 다니고 또 뭐 몇 조씩 도둑질을 해가는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아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도 그 사이버 전문용어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었다고 그런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그 질문에 대답하실 때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의 전산망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그렇게 당하지만 말고 우리도 북한을 사이버 공격을 해서 예를 들어 북한의 정부기관이라든가 김정은이 어떤 그쪽이라든가 말하자면 수뇌부 그쪽에 우리도 한번 예를 들어서 쟤들이 우리 청와대 해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두 번째 질문도 먼저 답을 드릴게요. 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가 한번 건 10일 동안 완전히 셧다운 됐죠.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서방세계하고 연결시켜서 망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서버가 1024개 정도 됩니다. 미국 국제 아시아 태평양 망위원회한테 허가를 받은 거예요. 1024 망은 북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신문이 갑자기 셧다운 됐거든요. 그게 북한 실용 제일주의 전투주의 체제에서 나만이 못하죠. 그게 제한적인 미국이 했던지 누가 했던지 제한적인 사이버 공격이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북한은 사이버 전력 네트워크 자체가 안 깔렸기 때문에 폐쇄망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공격을 한다면 첫 번째 질문에 다시 답을 합니다. 제가 이걸 주장했죠. 뭐냐면 대칭적 접근을 가지고 북한을 쉽게 말하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비대칭적 접근을 어떻게 하냐. 온라인 공간에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설령 노동신문이 10일 동안 닫혀있는다고 해서 무슨 북한 예상상에 전혀 안 되죠. 우리가 동요전 상황 KBS YTV 터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지하철 마비되면 난리 나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 네트워크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온라인 공간 말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또 미국이 북한의 정찰정보총국에 사이버 공격을 전담하는 청사가 따로 있어요. 기술정찰 제3국 청사. 이런 데를 물적으로 가서요. 포격해가지고 턱달 던져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직접 얘기를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해외에 한 100여 개의 해외 공작 거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작 거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대외적으로는 능라 무역회사를 간판을 실제 무역도 합니다. 무역은 그냥 장난을 하는 거고 거기에 사이버 조원들이 상주하면서 사이버 공격할 준비를 하다가 딱 명령을 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동남아에 있는 북한의 해외 사이버 공작 거점을 물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피지컬 어택을 해가지고 타는 방법. 실제 그래서 소니 픽처스가 해킹을 당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저희 피지컬 스테이에 대칭적 대응을 안 하겠다 하고 한 비대칭 대응이 바로 물리적 공격도 포함되어 있다. 그게 제일 유용한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의 흉절도의 포갑체제인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이 전략. 그러면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공격 등뿐만 아니라 모든 만약의 근원 일단은 한번 날아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프리즘뉴스 유희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기업의 해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 내부 조력자에 의해서 많이 털렸어요.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부 공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공격자를 사용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영화에서 그 민주주의 봤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A라는 그 큰 민간 회사를 털 때 그 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유지 보수하는 외부 업체가 있잖아요. 외부 업체 직원을 포섭해가지고 걔한테 들어가고 USB 하나만 됩니다. 악성 코드를 메인 서버에다 꽂았고요. 쫙 포섭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시냐?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면 저 같으면 제가 공작 친구들이라면 걔 약점이나 단점을 딱 파악해서 여자를 붙여주고 돈 붙여주면 거기에 협박을 당해서 가서 꽂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면은 그 유지보수업체, 협력업체의 그 직원의 자식을 갖다가 납치를 해가 유괴를 해가지고 죽이겠다, 가서 꽂아라, 살려주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납치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북한의 특공대가 직접 거기에 침투를 해서 의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부자가 이제 협박을 안 당해도 자진해서 여자가 돈 좋아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막대한 돈을 받고 USB 하나 모른 척 꽂아주겠죠. 이게 이제 내부자에 의한.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FBI라든지 각 부서에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정보 유출을 갖다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CIA도 그렇고. CIA의 유명한 그 간첩 사건, 에임스 간첩 사건이라든지 FBI의 로버트 한센 그 방첩국장이 그 러시아 간첩이었거든요. 이 내부자가 협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이 필요해서 스스로 러시아 쪽에 접촉을 해서 안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한센 사건이라든지 에임스 사건 이후에 지금 미국도 상당히 내부자에 의한 그 정보 유출을 갖다가 탄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지는 거죠. 허윤 박사가 오늘 유동열 원장님께서 정말 그 소중하고 귀한 많은 그 비밀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발제해 주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국방부에 이제 전역을 한 지 올 때인데 전쟁 연속 통제 단장을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사이버 관련 이 업무가 말입니다. 이게 아까 일부 사이버 공격 방어 관련인데 결제를 해줄 수 있는 상급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MB 정권하에 있었다가 검찰 국방 관련돼서 전부 구속돼 가지고 어마무시한 피해를 보고 다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원장님께 질문은 아까 그 사이버 안보 법체제 이것도 벌써 10년 전부터 노래 부르고 했는데 좀 가야 될 거고 그 이전에 이런 사이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겠고 이게 정권 차원에서 현재 종북 좌파 정권이 있는 한 이루어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왜 그게 너네 업무냐, 왜 너가 했느냐 이런 식이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 내용은 언급이 안 됐는데 민감하나 안 민감하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 사실상 이게 국익을 위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사이버 살인관도 이제 아이고
장군님, 뭐 아무도 뭐 결제도 안 해주고 해갖고 제가 IP를 중국 어디에 숨겨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뭐 비문이 가서 잘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보니까 다 구속돼가지고 말입니다. 옥모 사령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법제 이전에 이제 제가 국정원의 그 사이버 국가안보 사이버 정책자문을 할 때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이버 안보 전략을 이제 저희 때는 못 만들었고 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막 계속 컨트롤 타워를 누가 장악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또 다른 기구 있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이 서로 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안 되고 그 뒤에 이제 통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안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 2급 비서관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는 이미 정리가 됐고요. 실행에 대한 것은 국정원에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사이버 안보 센터에서 추정하는 거고요. 나름대로 됐고요. 사실상 지금 그 국정원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버 그 방어라든지 이런 공개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못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평균 160만 건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걸 다 지금 거의 받고 한두 번 뚫려서 저런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방어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고 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사이버 정찰 역량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격가 시작돼서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 각국에서 대한민국하고 사이버 동맹 맺으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마치 견학을 하고 미국도 우리한테 지금 붙어가지고 하니까 그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완해 가야 되는 때문에 국정원의 그 사이버 요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역공도 많이 합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을 하고 또 2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우리가 이북의 사이버 작전 능력을 키워준 것은 소망주에서 예. 컴퓨터 보내주고 우리 포철에 있는 교수들 보내주고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까 우리 이유천 박사님 질문에 답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그 우리 김진경 씨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김진경 씨가 10년 동안 북한을 드나들었는데 한 달 동안 집회에 있었어요. 남조선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북한 국가적 모의고에 잡혀있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느꼈을 거예요. 죽도록 개고생하면서 북한에다가 퍼졌는데 그렇게 수백 킬을 드나드는 자기를 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한 달 동안 잡혀있다 나왔으니까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 도와주는 기독교인들 명심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게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